항암 치료에만 의존하시면 몇 달 안 지나서 사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때의 항암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면 그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보존되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실 때 암을 진단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게 만일에 왔다면 제가 그때는 제가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되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암의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일찍 진단되어서 수술로 완전 제거가 가능할 때 수술을 하고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결과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그걸로 암 치료는 종결되고 만약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보조적인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로 잘라내면 기능을 잃게 되어서 기능을 살리려고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두암으로 후두를 잘라내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기구를 써서 로봇 소리 같이 얘기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항문암에서 항문을 잘라내면 항문으로 대변이 나올 수 없으니까 배에 항문 역할을 하는 장루를 영원히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 비율의 재발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이 너무 많이 번졌거나 원격 전이를 일으켜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 가능합니다. 이때의 항암 치료의 목표는 증상 완화와 수명 연장에 있습니다. 완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암은 항암 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분도 사기암으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서 대학병원에서는 이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지내시라. 사실상의 치료 포기 선언이죠. 그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통합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서 혼자 산에도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체력과 면역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은 암 환자의 공통 심리겠지만 이전에 항암 치료만으로 고생했고 빈사 상태까지 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는 받으시되 꼭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셔서 하셔야 한다고 단단히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 치료에만 매진하시다 몇 달 안 지나서 사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는 암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는 매우 공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보호하면서 해야지 항암 치료를 길게 받을 수 있고 삶의 질도 좋아지는데 항암 치료에만 의존하시면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고 항암 치료를 길게 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시길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좋은 식사만 한다고 건강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 몇 번 먹었다고 바로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는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했을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탄고기나 육가공 제품 등 일군 발암 물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공통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당류와 육류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류라는 것은 채소나 과일을 도전하거나 가공해서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말합니다. 흰밥, 빵, 떡, 국수,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입니다. 육류는 그 자체로도 2군 A 발암물질이고 바비큐로 구울 경우에는 1군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사실 육류를 먹으면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어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성장기 아동이나 헬스를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암의 발병과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당류와 육류를 획기적으로 낮추면 암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자기 체중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kg의 체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적정량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드시는 분은 과단백이 될 것이고, 그런데 60kg의 사람이라도 근육 증강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120g 정도로 필요하겠죠. 그런 분께는 그게 고단백이 되겠지만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120g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과단백이 되는 거죠.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드셔라. 그런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에 위축이 온다든지 근육이 빠지는 분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고, 친구 만나면 외식을 하게 되면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죠. 근육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근육 부족증, sarcopenia라고 하는데, sarcopenia가 생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으라.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붙지, 운동은 전혀 안 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배만 나올 뿐이죠. 근육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육 생길 것 같으면 근육 안 생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고기 많이 먹는데. 예, TV에서 암 예방식과 암 치료식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방식과 치료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서 체중이 줄고 면역이 떨어지는데도 채식만 고집하시다가 독한 항암제를 견디지 못해서 항암 치료에 실패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시라 하셨던 것이고, 저도 저희 환우분들께 채식이 원칙이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가리지 말고 고기든 생선이든 잘 드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종결 3개월 후부터는 채식을 하시도록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식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고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흰밥이 아니라 현미밥을 드셔야 하고, 채소를 드시지만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섬유질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흰밥만 드시던 분이 현미밥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변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섬유질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늘어나고 부드러워지면서 나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들을 다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그런 고마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곡 자연식물식을 해서 소화가 안 된다. 그 작용을 이용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흰밥을 먹을 때는 반찬하고도 같이 먹고 국하고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지만, 현미밥을 먹을 때는 반찬이나 국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밥만 입에 넣고 최소 50번 이상을 씹어야 됩니다. 밥 드시던 양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걸 조절하셔야지.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게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놓는 쾌변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상이 있던 지병,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면 그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줄여야 되고, 혈당이 떨어져서 당뇨약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변화들 여러분 스스로 약을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치의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줄여주실 겁니다. 그 외에도 항암 음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각종 차나 향신료가 포함됩니다. 감입차, 녹차 등 수많은 종류의 국산차와 강황, 생강 등 수많은 향신료들도 항암 작용이 있으니까 골고루 잘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던 내용과 달리 뭔가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은 색안경을 끼고 잘 살펴보시길 권유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만 그게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말씀하십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지구 전체에서 보자면 하루에도 수천 편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음직한 JAMA, JAMA, NEJM, 캔서 등의 권위 있는 논문집에 실린 발표가 아니라면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일과성 주장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할 수 없지만 최근에도 여러분께서 보신 내용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근거로 제시하신 논문이 어느 논문집에 실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암을 투병 중이신 분들이 드셔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조심하는 음식들 중 1위는 커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커피 속에는 카페인 외에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되실 것이니까 커피보다 녹차나 다른 국산차를 음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의 원인 중 유전적인 것은 5 내지 10%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90에서 95%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적 요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먹거리로 30에서 35%, 흡연이 25에서 30%, 감염이 15에서 20%, 비만이 10에서 20%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진료를 하면서 보면 최근에 격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분들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과 마음과의 인과관계를 실험해서 발표한 논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WHO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희 같은 임상의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원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위가 스트레스, 그 다음이 먹거리, 그 다음 흡연, 감염, 비만의 순서입니다.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우리 몸의 많은 시스템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초래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콜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콜티솔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도 흥크러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져서 염증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암 예방수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셋째,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넷째,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다섯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여섯 번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일곱 번째,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여덟째, 성매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기. 아홉 번째,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는 안전보건수칙 지키기. 마지막 10번째로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의 10가지입니다. 예,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죠. 와인 같으면 와인잔에 한 잔, 소주 같으면 소주잔에 한 잔, 맥주 같으면 맥주잔에 한 잔, 그 용기에 한 잔까지는 괜찮다라고 몇 년 전까지 그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발표된 암 예방 수칙에 보면 소량의 음주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흡연의 해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두 번째의 먹거리 수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이니까 서리고우라고 합니다. 이 서리고우가 자체로도 질병이지만 이 서리고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들도 많습니다. 비만,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도 있고 당뇨병 후유증으로 만성 콩팥병, 당뇨발, 실명, 뇌졸중 등도 있고 이 서리고우가 결국 치매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질환들이 스트레스 관리,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제가 2002년부터 한 22년째 암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암 투병 중이신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대의학적 치료를 빠뜨려지는 마시되 현대의학에만 매달리지는 마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적 표준치료, 즉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치료가 아니죠.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항암치료는 그 부작용에 지쳐서 현대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호스피스로 가시라고 권할 때에도 통합암 치료로 시도해 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항암 치료를 겪게 되는 부작용의 정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1 내지 2 정도로 확 낮춰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의 변화로 암 발생률이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일상생활 중 다치지 않고도 갑자기 팔다리뼈나 척추뼈가 부러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으니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시겠죠. 이것은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특히 미국에서 5대 발암 음식에 꼽혔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의외의 발암 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위암과 간암은 지금만큼은 아니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과거 50년 전과 오늘날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고기 반찬을 거의 못 먹었고 1년에 딱 2번 추석과 설날에 산적이나 탕수국을 통해서 고기를 좀 먹었을 따름인데 요즘에 매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화에 굽는 불고기 형태로 자주 먹기 때문에 고기가 불에 타면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라고 하는 발암물질과 벤조피레인 같은 1군 발암물질들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당류의 섭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건강식을 얘기할 때 반드시 탄수화물이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복합 탄수화물이 있고 도정하거나 가공해서 자연적인 형태에서 많이 변형된 단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단순 탄수화물은 단순당 또는 당류라고 부르는데 이 당류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 도넛, 케이크, 과자, 라면 전부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이죠. 하지만 통밀을 도정해서 흰밀을 만들었고 이 흰밀을 가루를 내어서 밀가루로 만드니까 자연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설탕, 우유, 버터, 치즈 등을 듬뿍 넣어서 만든 식품이니까 건강에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밀 음식을 먹으려면 통밀을 가루 내어 만든 통밀 가루나 아몬드 가루로 만들었고 설탕, 버터, 우유 대신에 그냥 소금만 넣어서 반죽으로 만든 통밀빵이나 통밀 과자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벼를 수확해서 겉껍질만 벗겨낸 현미로 밥을 지은 현미밥이나 현미를 가루 내어 만든 현미떡은 괜찮지만 흰 쌀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 설탕을 듬뿍 넣은 요즘 보통 떡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든 것도 큰 차이가 있겠죠. 요즘은 일부러 체육관에 가지 않으면 운동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운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3고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은 모두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문제로 발병하게 됩니다. 특히 암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 성적이 발전되어서 암 진단 후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암도 이젠 만성질환처럼 된 것이죠. 암의 원인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초래된 것이니까 치료도 식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겠죠. 3고를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죠. 이젠 암도 생활습관병으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99%입니다. 대부분이 고기 좋아하시고 빵이나 떡을 좋아하시고 과일도 단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은 똑같습니다. 단순당이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단 과일만 골라서 그것도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당류를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성들 중에서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안 먹고 단 과일만 챙겨서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당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고 생활습관병이나 암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숯불구이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고기가 타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라고 합니다. 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라고 하는데 이런 1군 발암물질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햄,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류 또한 흡연과 똑같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할 때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가열하거나 가공하면 트랜스 지방이 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돼지 비계만큼이나 나쁜 지방입니다. 특히 도넛은 미국에서 5대 발암 음식에 꼽혔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자류입니다. 방금 도넛을 언급했는데 과자도 만드는 공정은 비슷합니다. 도정된 밀가루로 만들고 맛 좋게 하기 위해서 당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섞어서 제조한 향료나 색소도 첨가되고 거기에다 대개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도 추가됩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과일을 설탕에 절여서 먹는 분 거의 없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탕후루가 유행해가지고 굉장히 단 재료를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드시죠. 그것은 굉장히 단당류이기 때문에 암 발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 또 어른들 중에서는 효소 발효액을 산야초에다가 같은 분량의 흑설탕을 같이 섞어가지고 두고두고 먹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맛을 보면 대부분 단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설탕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물론 산야초의 약성도 있겠지만 당류이기 때문에
우리 암을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산나초의 효과만 보고 당류가 아니게 하려면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식초가 되어야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6번째로는 소금에 절인 식품입니다. 소금은 직접적으로 위암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간접적으로 모든 암들을 초래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분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리류를 들고 싶습니다. 편리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레토르 음식이죠. 레토르 음식들은 한번 조리해가지고 그걸 냉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1분 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2번 되는 셈이죠. 그러면 분자 사이가 성그러지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겠죠. 역시 당류와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 다 제쳐두고 편의점에서 빠른 속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찾게 하려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하려면 어쨌든 MSG든 소금이든 기름이든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유해한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암 발생에 나쁠 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최악의 음식은 저는 핫도그라고 생각합니다. 가공육류인 소시지를 구워서 빵 속에 넣고 거기다 토마토 케첩을 듬뿍 쳐서 먹죠. 빵과 토마토 케첩은 대표적인 당류에 해당되고 1군 발암물질인 아지스나트륨을 함유한 소시지를 직화에 구워서 또 다른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생성시켜서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핫도그가 아마도 1, 2위를 차지할 듯한데 매우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의외의 발암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우유입니다. 우유를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유가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이 아주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유에 많은 단백질이 암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젖소를 키울 때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들도 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라서 우유의 장점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우유를 발효시키느라 농축했기 때문에 우유보다 3배에서 한 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콩 단백질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우유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고 단백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유를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암은 거의 20년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 심장질환, 3위 폐렴, 4위 뇌혈관 질환을 합쳐도 1위를 추월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40%죠. 여자는 3명 중에 1명, 즉 33%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죠. 통증도 있고 악액질, 기능저하 등이 있습니다. 악액질이라는 것은 암이 진행되었을 때 초래되는데 우리가 먹는 영양성분이 정상세포로 가지 않고 암세포만 먹게 되어서 체중이 현저하게 빠지고 결국 암이 아니라 악액질로 사망하게 됩니다. 암이 진행되면 못 먹어서 죽는다는 말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병적 골절도 있습니다.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데 일상생활 중 다치지 않고도 갑자기 팔다리뼈나 척추뼈가 부러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으니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시겠죠. 제 생각으로 가장 큰 고통은 의식은 멀쩡한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저한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암의 치료 중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항암치료 부작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암치료 경과가 좋아지겠죠. 원래 항암치료 중에는 전반적인 몸 컨디션과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든 생선이든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시도록 설명은 하지만 금지식품은 드시지 않도록 같이 설명합니다. 뭐든 잘 드시면 체중도 유지하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결과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등 성인병의 상태가 되면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리지 말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식품 10가지는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냉동 간식류, 숯불구이류의 10가지입니다.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몸이 마치 슈퍼맨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 음식이나 꾸역꾸역 넣고도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하루 3끼 늘 먹는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과 고기 반찬을 채소 반찬으로 바꾸는 사소한 노력이지만 하루에 3끼고 1년이면 1000끼가 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겠죠. 처음 시작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1도가 어긋난 채로 1000m를 가면 그 간격이 꽤 크겠죠. 좋은 식사와 나쁜 식사를 한두 끼 먹었다고 암 치료나 예방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게 오랜 기간 반복된다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암 발생에 있어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탄 고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진단받기 전 수년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신체가 암세포에 대항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반응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위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그 결과로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의 전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기에 따른 증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발생률 1위인 갑상선 암의 경우 목젖 약간 아래에 혹이 보이거나 안 만져지는 경우, 또 2위인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대장암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섞이는 경우, 위암의 경우는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경우, 유방암은 딱딱한 혹이 유방에 만져지는 경우 등일 때 의심해 봐야 하니까 장기별로 다른 증상이지만 공통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반드시 암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까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한 즈음에 암을 진단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자기 몸을 혹사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좀 더 느슨하게 살았어도 되었을 것인데 라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세상에 많은 암 치료법이 있죠. 과거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정도로 치료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5년 생존율은 70%가 넘고 10년 생존율도 50%가 넘을 정도로 요즘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현대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을 못 하실 겁니다. 현대의학이 암 치료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반드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항암 치료도 과거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그런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옛날 항암 치료입니다. 최근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항암 치료 성적은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만일에 그래도 항암 치료 부작용이 겁나면 통합암 치료가 있습니다. 통합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항암 치료 부작용을 열이라고 칠 때 통합암 치료를 받으면 1이나 2 정도로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 통합암 치료를 병행하시면 되고 통합암 치료 병행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현대학적 항암 치료를 절대로 제끼지 말고 꼭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가 아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5% 이하로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췌장암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가 생겼을 때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습관은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가 아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4.3%입니다. 전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 수술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20% 이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절제되었다 하더라도 미세 전이에 의해서 생존율 향상이 적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기 때문입니다. 매월 신규 환자를 52여 명 진료하니까 1년이면 600명쯤 되겠고 22년간 진료해 왔으니까 13,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췌장암은 과거에는 흔치 않았다가 최근에는 아주 흔합니다. 예후가 좋은 다른 암들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간담체, 즉 간, 담도, 담낭, 췌장을 간담체라고 합니다. 이 간담체에 생긴 암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 간담체 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내원 환자의 거의 30%가 간담체 암인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 우리나라 암 통계가 간담체 암은 전체 암 환자의 11%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 간담체암이 30%이면 일반 발생률의 3배쯤 되는 비율이겠죠. 췌장암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환자분은 다리가 아파서 처음에는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했지만 안 나았어. 혹시나 디스크인가 싶어서 허리 MRI를 찍어봤더니 척추에 종양 소견이 보여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췌장암이 척추 여러 곳에 전이를 일으켰고 그중 허리 척추에 전이암이 커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아팠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꼭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전이된 암이 누르는 증상 때문에 전혀 다른 병을 의심하다가 잘 안 나와서 정밀검사 후에야 전혀 다른 곳의 암에서 전이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췌장은 위 뒤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 40에서 50%에서 원격 전이가 발견되고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급격한 임상경과를 보여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소화기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복통이라든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전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십이지장 쪽에 붙어있는 췌두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황달이 나타납니다.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 식욕감퇴, 소화장애, 허리 통증, 체중 감소 등의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분비되는데 아밀라제와 리파제 같은 게 분비되죠. 췌장의 이상으로 이들 소화 요소의 분비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소화장애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 척추의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등 쪽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췌장암을 초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췌장암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췌장의 두부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십이지장이나 담관을 압박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고 담즙이 정체되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있을 때 간이나 담낭이나 담도 이상뿐 아니라 췌장의 이상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시주질환 여부와 췌장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시주질환이 있는 남성은 잇몸이 건강한 남성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이내에 발치가 필요했던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고 흡연하지 않더라도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구강 내 세균이 만드는 발암 방물이나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고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에서 염증 수치인 CRP가 더 높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는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꼭 췌장뿐이 아니고 췌장이나 후복강 쪽에 있는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보다는 굉장히 중한 병들이죠.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췌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췌장이 지방 소화를 위해서 쉴 틈이 없게 되고 이는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대창, 막창 등 포화지방이 많은 소곱창과 돼지갈비, 떡갈비 등은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에너지 드링크나 달콤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 자체가 최종 당하 산물로 작용해서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튀김, 아이스크림과 같이 당과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암을 일으키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치킨과 감자튀김이죠.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육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붉은 고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술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검주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진단받는 시기도 늦고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느라 시기를 놓치면 인접장기로 급속히 번져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 암이 췌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수술을 하고 조직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췌장을 벗어나서 인접장기를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술로 드러내야 하는 장기가 많아져서 수술 자체도 좀 위험하고 수술 후 장기 기능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수술을 하는 편이 예후가 좀 더 좋지만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게 되고 진행이 빠르지만 최근에 개발된 신약들의 효과가 좋아서 오랫동안 생존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췌장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췌장암의 예후는 무조건 불량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힘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정도 버티기 어렵다더라 하는 풍문만 들으시고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하던 치료 방법들이었고 과거의 암 치료 성적을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치료 성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도 향상되었고 항암제도 새 약제들이 개발되어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성적은 향상되어서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는 넉넉히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표준치료 꼭 받으시고 표준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동화암 치료를 통해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 표준치료와 동화암 치료를 병행치료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졌으니까 소화제를 계속 드셔야 되고 그렇게 보충만 해주면 췌장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암 검진을 경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경부, 폐, 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 간, 유방은 40세 이상, 대장은 50세 이상, 자궁, 경부암은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폐암은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국가암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직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마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청량음료 대신에 생수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과일과 채소, 해조류 그리고 현미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고 육류는 안 먹을수록 좋겠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감잎차를 많이 추천하는데 녹차도 건강에 좋고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치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서 사용할 때에는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암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용기들을 손으로 만져보면 뭔가 까맣게 묻어 놓는 가루가 있는데 이것이 연마제입니다. 가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이 타올에 기름을 묻혀서 닦아보면 시꺼먼 때가 나오는데 이 연마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성분이 탄화규소라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탄화규소를 2군 A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 유발 추정 성분이기 때문에 섭취 등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탄화규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세척이 되지 않고 산이나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식용유를 종이 타올에 묻혀서 힘을 줘서 닦으면 종이 타올에 묻어 놓는데 몇 번 반복해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초를 첨가한 물에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만들 때 연마제로 탄화규소가 아니라 스테아린산과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이들은 모두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규 제품이라면 탄화규소로 연마하지 않았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용기는 외국산이 아주 많고 연마제로 뭘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마제 제거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쿠킹 호일, 알루미늄 냄비, 코팅 조리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 A, BPA라고 하죠. BPA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젖병, 캔 내부 코팅제, 영수증 등을 만드는데 비스페놀 A가 사용됩니다.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데울 때 과량의 비스페놀이 용출될 수 있는데 성인 남녀의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동안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변 중 비스페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이 가장 낮았던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위험도가 7에서 2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 폭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가 비만과 당뇨병 발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그릇에 착 붙어서 밀봉하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비닐랩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PE 재질이고 업소용 비닐랩은 PVC 재질입니다. PVC 재질은 가정용보다 끈적한 느낌이 들고 잘 달라붙습니다. PVC는 원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랩에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며칠씩 보관했다가 냉동실에서 꺼낸 얼린 고기를 빨리 해동시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PVC, 즉 폴리 염화 비닐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소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는 심각성을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정용 랩은 PE인데 PVC보다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일반 PE보다 가격이 비싼 친환경 PE도 있는데 접착력이 좋고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투명하지 않아서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 HDPE와 5번 PP만 안전하지 나머지는 모두 전자레인지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을 방출합니다. 참고로 컵 라면 용기는 6번 PS라는 재질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밀결을 압착해서 만든 용기나 밀랍으로 만든 랩, 스테인리스 용기, 유리 제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 제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깨어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리 제품 중에 산화납을 사용해서 만든 크리스탈 유리재는 피클, 과일 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납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재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에 24시간 담근 후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용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해서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을 넣고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방출됩니다.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 우리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은 주로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한 용기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 수증기 배출 통로 확보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적석 조리식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른 전자레인지의 출력, 가열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부들이 프라이팬을 고를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단연 바닥 코팅이죠.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누르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프라이팬 제조회사들은 테프론 코팅의 우수성을 앞세워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테프론 코팅지에 과불화옥탄산이라는 PFO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돼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FOA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FOA는 열을 가하면 휘발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되는데 내분비계 교란, 불임,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PFOA뿐 아니라 코팅 안쪽으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서 장기간 누적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버려야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처음 사서 사용할 때에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시고, 세척한 프라이팬은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래 쓸 수 있고, 조리 과정 중 금속 성분의 용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빈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프라이팬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수세미 대신에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 세제 등을 이용해서 세척하고, 음식물이 눌어붙어서 세척이 어려울 때는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3분 가열한 뒤에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됩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아래 본체가 보인다면 버려야 합니다. 알루미늄 용기에 식품을 넣고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방출될 수 있겠죠. 알루미늄은 인체에 축적되면 중금속 중독으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특히 뇌에 축적 시에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증가시켜서 치매 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체내로 들어온 알루미늄 성분을 잘 배출시키지 못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음식을 먹는 습관은 오랫동안 습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먹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99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 자료가 나온 2021년을 보면 2011년까지는 매년 3.3%씩 암 발생이 증가하다가 그 후 5년간은 매년 3.1%씩 감소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정체기였고, 2020년에는 최저점을 찍었다가 2021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을 통해서 섬유질이 날아가 버린 단순 탄수화물이 있는데, 간단히 복합당, 단순당이라 말하고 단순당을 더 줄여서 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단순당 즉 당류는 건강에 해롭고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나 프라이팬, 그리고 일회용 컵에 PFOA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가 발암 성분이 증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서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암이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남자에서는 폐암이 1등이고 위암은 2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자에서는 유방암이 1위이고 그 다음 갑상선암과 대장암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폐암 발생률이 많아져서 4위를 했고 이어서 5위가 위암입니다. 지난 40에서 한 5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암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40에서 50년 동안에 육식, 당류, 식용유의 섭취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병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탄수화물, 즉 전분질의 섭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빠져나간 형태인 당류의 섭취가 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뺀 당류의 섭취가 늘었고 그에 따라 암의 발생도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즉 복합당은 드셔도 되지만 섬유질이 없는 당류, 즉 단순당의 섭취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육식으로 증가한다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육식을 줄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바비큐 형태의 숯불고기를 피해야 하고 삶은 형태인 수육이나 흰살 생선의 섭취는 암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숯불구이 대신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튀김류의 섭취가 또 매우 많아졌습니다. 튀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서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튀김류를 줄이시고 샐러드에 생식용유를 뿌리는 형태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금방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을 일정 기간 먹는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식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이죠. 그래서 하루 세 끼 365일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습관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흰밥 대신에 현미밥으로 바꾸고 고기 반찬 대신에 채소를 많이 드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의 변화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장기간 지속되어서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하고 암 예방에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암을 진단받았다 하시더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암의 치료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